안녕하세요. 저는 송경용 신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했지만 제가 준비가 덜 되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준비는 아직도 안 됐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죠. 우리 사회 대안적 경제로서 이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광의 첫 번째 손님, 제게 영광이죠.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이 사회에 제기하고 알려오시고 또 지금까지 그 피해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란 노무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박혜영 노무사님인데요. 최근에 많이 알려진 문제죠. 우리가 그 전 세계에 지금 핸드폰, 소위 모바일 폰을 쓰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인데 우리들의 이 편리함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로 많이 팔려나간다는 삼성, LG 핸드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실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메탄올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화학 제품을 사용하면서 실명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사회에 또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혜영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입니다. 예. 아마 이 문제, 우리 반올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 문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마 메탄올 이 피해자들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고 계실 거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이 장막에서 뒤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매일 숨쉬고 밥 먹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피해자들과 만나게 되었는지 우선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거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이종란 노무사님부터 자기소개. 네, 소개와 자기소개. 소개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네. 일단 저희 반올림의 정식 그 전체 이름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고요. 줄여서 이제 반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올림은 말 그대로 이런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반이라도 올려보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올려보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반이라도 좀 올려보자. 여러 가지 뜻이죠.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반걸음이라도 좀 나아가보자 이런 뜻에서 반올림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반올림에서 상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반올림이 시작된 건 2007년이죠. 그렇죠. 예. 우리 저 황유미 씨가 돌아가시고
난 그래서, 이후에 예. 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0년 10년 전에 전이죠. 딱 10년 전에 그 황유미 씨의 아버님께서 딸을 여윈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삼성을 상대로 해서 싸울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이 진상 규명을 할 이 산재 사건이 있는데 함께 싸울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지역 그 신문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아버님을 황상기 아버님을 만나게 됐던 게 제가 이제 이 일을 10년째 하게 된 계기고요. 제가 그렇게 아버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 이제 수원 지역에서 그 노동조합에서 노동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원 지역이 삼성의 도시예요. 그렇죠. 네, 그 당시만 해도 훨씬 더 많았었는데 삼성 노동자가 이 삼성의 가장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또 노동조합 만들 권리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아주 벼랑 끝에 내몰려서 상담을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이 문제도 이제 그러한 상담의 과정에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예, 우리 황상기 아버님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아버님은 속초에서 계속 평생 그렇죠. 택시 운전하신 네. 분이어가지고 서울 지역을 한 번도 이 수도권 지역을 잘 모르셨어요. 전철도 못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한테 찾아오라가 아니라 동서울 터미널의 다방에서 처음으로 예. 그 저와 그 다음에 다산 인권센터 활동가 분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만나 뵀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처음에요. 처음에는 사실 지금 황상기 아버님은 많이 또 알려지셨잖아요. 알려지셨죠.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셨고 네네.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네, 아버님이 늘 사실 이 감출 수 없는 이 살인 미소를 짓고 있는 그렇죠. 되게 그리고 원래 또 유쾌하신 성격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또 사진 찍고 하면 슬픈 표정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웃는 모습 계시죠. 이렇게 네. 늘 웃고 계시는데 제가 기억했던 그 처음 그 인상은 전혀 웃질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둘째 딸이 23분이 안 됐는데 너무도 사실 백혈병 투병하는 과정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아버님 얘기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못 먹어서 우리 유미는 죽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깡마른 모습으로 딸을 여윈 지 얼마 안 됐었던 때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전혀 웃지 않고 딱 준비한 말을 제가 겪은 일을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아주 차분차분 얘기를 1시간 정도 계속 이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얘기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랬죠. 이미 아버님이 내가 싸울 테니 나랑 같이 싸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힘이 돼드리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뒤로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예, 얼마 전에 3월에 그 삼성 본관 앞에서 10주기 추모식을 했었죠. 예, 그때도 참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와주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이야기는 좀 천천히 하고요. 우리 박혜영 농사님은 최근에 이제 물론 삼성 직업병 피해자 반올림 활동도 같이 하셨지만 최근에 이 메탄올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처음에 그분들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노동건강연대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계신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꼭 이 피해자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그 세상에 알려진 두 분을 소개를 해주셨고 병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황당했고 그래서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할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그 이후에는 같은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만나는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좀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너무 어렸고요. 그 피해자들이 20대 후반이었고,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 동안에도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의 전말을 알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래요. 하여튼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 이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처음부터 좀 분위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정말 인간의 생명이 관계된 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노동 현장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정말 산재 사고로 1년에 2,400명이 죽는다고 하죠. 지난 10년의 통계를 보니까 해마다 산재로 2,400명이 돌아가시고 또 매일 40명에 가까운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삼성중공업에서 노동자리, 그것도 휴일에 노동자리에 크레인 사고가 일어나서 돌아가시고 하는 끔찍한 사고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또 3년 전에는 우리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알려졌죠. 이게 물론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최근에 1186명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끔찍한, 정말 우리가 촛불 시위 때 이게 나라냐라고 외쳐댔는데 실제로 이런 실상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에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자, 오늘은 뭐 그런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삼성 저 직업병 피해자들과 우리 메탄올 피해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나갈 텐데, 최근에 우리 저 삼성 반올림 직업병 피해자 모임 반올림과 우리 민주당이 아마 정책 협약식을 하셨죠. 그게 그렇게 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가 아주 큰 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집권당과 협약식을 하게 되고 또 지금은 대통령이 된 분과 우리가 약속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지난 10년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과정에 대해서. 네, 일단 이 협약서는 5월 7일 날 막판 이제 대선 투표가 있게 한 이틀 전, 2, 3일 전에 이제 협약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협약 내용이고요. 4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삼성과 반올림 간에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삼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이런 중대재해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이런 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 그리고 산재 은폐 사업주 또 관련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또 메탄올 문제랑도 상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도급사업 시, 그러니까 하청 도급사업 시에 안전보건조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지금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엄청 사실 뜨거운 문제고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러한 정책 협약을 맺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산업 안전을 위한 알 권리 보장과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 물질 공개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의 이 목숨을 또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가 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알 권리 보장을 통해서 안전사회 만드는데 노력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지 이것이 어떤 뭐 굉장한 뭐 진보적인 요구라든지 엄청 뭐 이루기 어려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수준에서 그렇죠. 요구를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요구이겠죠. 요구인데 이걸 이제서야 정말 촛불 글쎄 말이에요. 국민들의 네. 힘으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러한 정책 협약이 맺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죠. 네, 이렇게 네. 어쨌든 이 정책 협약이라고 하는 형태 말고도 이러한 협약이 맺어지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그 사실 굉장히 많은 아픔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이러한 약속까지 이끌어낸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4.16 연대가 결성이 되고 그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면서 토론하고 또 그를 통해서 교훈을 찾아내면서 안전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뭐 재난과 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이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참여할 권리도 있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할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권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번 대선 기간에 지금 송경률 신부님을 비롯해서 안전사회 시민 네트워크 분들이 애써서 그 세월호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이 안전, 사회를 위한 약속식, 이거를 거행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계속 다 얘기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 현장에 네. 있었는데, 네, 그 우리 스포츠. 그렇죠. 이제 네. 다른 후보들도 많이 다 오셨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문재인 지금 네.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세월호 광장을 쭉 돌다가 특히 반올림 우리 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 가족들 앞에서는 아주 더욱 이렇게 숙연해진 표정을 지으시고 우리가 기대를 사실 하지 않았고 사전에 말씀도 안 드렸는데 갑자기 멈추어 서서 우리 두 손을 붙들고 당신 정말 노력하겠다. 꼭 가족들과 삼성이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인상 깊었고요. 고맙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뒤로 바로 또 그 당에서 네. 후속 조치로 이런 맞습니다. 그 협약을 맺었는데 이 지켜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난 맞아요. 굉장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네. 이전까지 너무나 바랬던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며칠 안 됐지만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너무나 새롭게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아마 꼭 저는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우리가 그 이제 삼성 첫 번째는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삼성과 우리 반올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 중대재해 기업 또는 산재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 아주 정말 경미한 징계와 처벌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반인들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텐데 네. 외주화 방지를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 이런데 우리가 흔히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우리 특별히 이제 메탄올은 우리가 3차 그 하청 기업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그 어떻게 이렇게 3차까지 가게 되는지 왜
그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지, 이게 왜 위험한지 하는 걸 좀 이따 말씀해 네. 주시고, 우리 네 번째로 알 권리 보장을 하겠다 이랬어요. 우리 뭐 삼성도 아직도 네. 한 500여 가지의 네. 화학 제품을 쓰는데 어떤 제품을 쓰는지 알려주질 않죠. 네. 영업비밀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거를 빨리 다 알려야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슨 약품을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네 가지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위험의 외주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메탄올 피해자들 이야기에 덧붙여서 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위험의 외주화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업을 운영하다가 위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책임져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 부분만 하청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특히나 그 역사가 깊어서 건설업의 다단계 그렇죠. 하도급까지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건설업에 제 별명이 나르는 질통이어가지고 제가 건설 노동자 협동조합을 오래 해서 네,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건설업계 관행들이 모든 산업의 전반으로 뻗어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망 통계들도 보면 하청 노동자분들이 주로 많이 돌아가시고, 뭐 크고 작은 사고에서도 당연히 하청 노동자분들이 더 많은 비율로 돌아가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게 거의 한국 사회가, 그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하청공화국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하청을 할 때 아주 많은 대기업, 기업들이 져야 하는 책임마저 하청 기업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보통 이제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업들이 위험을 외주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외국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보통 도급 주거나 하청 주면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그렇죠. 더 많이 주고 맡기는 거 아니야? 전문성이 있거나. 예. 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정도에만 이런 이제 문화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죠. 예.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 나이키나 뭐 필라나 이런 데도 이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게 뭐 아주 저임, 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키긴 하죠. 이게 국제적 분업 체계라고 하는 고상한 말로 사실은 포장이 되지만, 네. 요즘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렇죠. 불리기도 하는데 아주 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죠. 비용을 절감한다 하는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이게 하는데, 노골적으로 한국 내에서조차도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 뭐 1차 하청 이하, 2차, 3차 이렇게 내려갈수록 훨씬 더 저임금, 최저임금은 당연하고, 그리고 고용 형태도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 자,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을 했는데요. 특히 메탄올 피해자들이 일했던 공장은 3차 하청 업체죠. 예.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법 파기한 그렇죠. 노동자들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한지, 실제 위험할수록 그 안전 장비를 더 잘 갖출 수 있는 모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게 한다? 이거는 분업도 아니거든요. 원래 분업은 본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에게 또는 그렇죠. 전문가에게 일을 하게 하는 게 분업의 개념인데, 어쩌다가 이제 위험하니까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그것도 또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지고, 그 과정을 좀 한번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그 건설업에서 다단계 하도급 하는 것처럼 핸드폰 부품을 만들 때도
비슷하게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들지 못해서 준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니고 위험하니까. 아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한 일이었죠. 그 메탄올 급성 중독 사건은 사실은 위험에 외주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메탄올이 석유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지구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2016년도에 메탄올 급성 중독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사들이 다 이건 교과서에서만 보던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 전부터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다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시각손상 네, 메탄올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농도의 어떤 환기 장치를 가지고 해야 한다. 저 안전 이런, 규칙이 있겠죠. 룰이 사용 있었던 규칙이.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번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고용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들어갔고, 누구도 이분들한테 네가 쓰는 물질이 뭐야, 그리고 여기는 어떤 곳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사업주들도 자기들이 몰랐다고 주장하거든요. 아, 사업주들조차도 자기들은 자기가 몰랐다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 예, 몰랐다. 네. 왠지 그게 변명이 아니라 실제 몰라.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몰랐던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가족들이 같이 일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몰라. 저는 기업이 끔찍한 어디까지 거.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네. 관점에서 보면 삼성이나 LG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예, 있겠죠. 메탄올이 어떤 독성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그들은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었으면 그걸 제대로 알려주고, 어떤 식의 시설을 갖춘 사람에게 제대로 일을 줬다면은 아마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을 수도 그랬겠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3차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되게 삼성과 LG의 물량 발주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로 파견이라고 부르지만 현장에서는 파견이란 말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웃소싱이라고 네. 그냥 아시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아주 쉽게 그냥 공장에 갔다가 하루 이틀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기도 하고, 직업 소개서 막 예, 이런 데 직업 소개소예요. 예. 그리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내일은 저기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 정말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분들 그런 고용 형태를 그 공장 3차 하청에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아주 충격적인 예. 우리 그 하청업체에 어떤 물질인지 더 충격적인 어떻게 일. 다뤄야 하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 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예. 제가 정말 이거는 너무 화가 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삼성과 LG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질의서를 보냈고, 이제 질의의 답변을 받았는데, 너희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냐? 메탄올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제 규율을 가지고 하청을 준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해왔는데, 일단 메탄올을 사용하는 거는 다 금지시켰다. 그리고 위험했던 작업 환경을 극적으로 개선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사건 이후에 예, 사건이 사건 벌어진 이후에. 이후에. 예. 근데 그게 화가 났던 게 아니고요. 제일 화가 났던 건 대체 물질을 개발을 했대요. 예. 근데 그 대체 물질이 물 95%, 식품 첨가물 5%. 물로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시 이 사건의 경과를 잠깐,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